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또 실시간 전화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368국에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계 증시 중동발 전쟁 위험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것 같아요. 네, 중동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전면전 양상으로 지금 치달으면서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은 모양새이죠. 국가 간 전쟁이 이게 수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신호가 지상군의 투입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반이스라엘 세력의 끝에 있는 이란이 이제 행동에 나선 거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 중동 전쟁 리스크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는구나. 그래서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네. 나스닥 지수는 1.53% 하락하면서 전쟁 공포를 크게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금융 자산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미 국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크게 오르면서 10년물 금리는 지금 3.7%대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네. 반대로 국제유가는 급등했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3.5% 급등하면서 배럴당 $70대로 다시 올라섰고 금도 중동 전쟁 위험을 반영하면서 지금 $2,690 이제 $2,700까지 바라보게 됐죠. 네. 국내 증시도 오늘 중동 전쟁 위기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이런 전쟁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1%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잠깐 있었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물론 6만 1,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0.33% 하락을 하면서 약 부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는데 오늘 중동발 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5만 원대로 밀려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요 6만 원 밑돈 것은 지금 작년 3월 이후 1년 7개월만. 네. 오늘 국내 증시의 전쟁 리스크가 반영된 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외국계 증권사죠 맥쿼리까지 네.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반토막으로 낮춘 데 따른 충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는데 저는 충격적으로 본 건 삼성이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D램 시장에서 1위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전망을 보고서에 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소비자 물가가 1%대로 떨어졌다고요? 네. 이게 체감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 물가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어느덧 1%대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요. 114.65 전년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1%대 기록한 게 2021년 3월 이후니까 3년 6개월 만에 네. 1%대로 진입을 한 거고요.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물가 목표치 2%니까요. 이제는 그 목표를 뛰어넘는 물가 인상률이 이제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됐던 배추라든지 상추 이런 채소류 물가가 11.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물가가 1%대로 내려앉은 것은 석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7.6%나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고려했을 때 0.3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지금 고려아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계속 속보 들어오고 있던데요. 네. 일단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을 시작으로 공개 매수 방식의 경영권 방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법원이 이제 오늘 오전에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는 영풍과 MBK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오전에 곧바로 이사회를 열었고요. 네. 여기에서 자사주 취득 안건을 의결해서 이제 행동에 나섰죠. 그러면 오는 4일부터 자사주를 공개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 취득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와 함께 관계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 공개 매수도 진행할 예정인데 네. 고려아연을 경영하고 있는 최씨 일가가 지금 영풍정밀 지분 35.45%를 보유해서 네. 영풍 측, 즉 장씨 일가의 지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거든요. 문제는 MBK와 영풍 측이 이 영풍 정밀을 대상으로 지금 주당 25,000원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이보다 더 높은 주당 3만 원에 영풍 정밀 주식 393만여 주 네. 25%에 대한 공개 매수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영풍 정밀이 여기서 중요한 건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걸 가져가는 쪽은 사실상 2배인 3.7%의 지분 효과를 갖게 되는 셈이죠. 네. 그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죠? 네. 처음으로 이제 공개석상에 최윤범 회장이 등장을 한 거고요. 네. 가장 관심을 갖던 건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일단 2조 7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주당 83만 원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를 통해서 지분 15.5%를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사모펀드죠. 이제 베인 캐피털을 통해서도 지분율 2.5%에 대한 추가 공개 매수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8%의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해서 경영권 방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이번에 영풍과 MBK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결국 MBK가 인수를 하게 되면 중국에 매각될 것이다라는 점을 공개를 밝히면서 이번 그 MBK의 인수합병 시도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미국 동남부 일대 항만이 파업으로 지금 전면 휴업에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양대 항만 노조로 꼽히는 이제 서부 지역이 있고 동부 지역이 있는데 국제 항만 노조 ILA가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일부로 파업에 들어간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미국 동남부 해안 일대의 36개 주요 항구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화물 선적, 하역 작업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네. 전면 파업에 들어간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동남부 해안 일대의 항만들이 전면 파업에 나선 게 이제 4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전면 파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측의 항만 자동화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금 협상에 관해서는 사측이 이제 당초 향후 6년간 임금 인상률을 30% 정도 올려주겠다 이렇게 제시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40%까지 올렸고요. 최종 50%까지 올려서 노조에 제시를 했는데 네, 노조가 네.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은 향후 6년간 임금 7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항만 자동화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 요구인데 지금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피켓에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Automation hurts families. 자동화가 우리 가족을 다치게 한다. 뭐 이런 네. 뜻이죠. 네. 지난 2018년에 당시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자동화 장비를 도입을 하되
사람이 즉 근로자가 개입을 하는 자동화 장치는 도입할 수 있지만 네. 완전 무인화 설비는 도입할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당시에 이제 임단협을 체결을 했고요.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는 사측은 지난 2018년 정도 수준의 자동화 설비 정도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 노조는 사실상 전면적인 자동화 설비에 대한 도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눈높이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 이제 미국 동남부 항만 일대가 멈추게 됐는데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로까지 확산될지 우려됩니다. 그렇지. 일단은 미국 전체 항만 물동량의 4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시기적으로 이 파업이 좀 더 타격이 클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이 이제 쇼핑 성수기 시즌으로 이제 딱 들어갑니다. 네. 이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달 말에 할로윈 데이, 할로윈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네. 거고요. 11월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미국 최대 쇼핑 축제 시즌이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 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 업체들이 쇼핑 이런 성수기를 준비하는 한창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남부 항만 일대 물류가 마비가 되면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파업이 길어질 거냐가 관건인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파업이 길어질 거냐가 관건인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작업이 중단되면 회복하는데 4주에서 6주가 걸리고요. 네. 2주 이상 만약에 파업이 지속되면 사실상 올해 안에 항만이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그 전망이 정도예요. 나오고 네.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냐. 지금 JP모건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하루 5조에서 6조 6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안정세로 접어들던 미국 인플레이션도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파업으로 기업의 운송 비용이 최대 20%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선주들은 고객사인 기업에 이런 청구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기업은 결국 올라간 물류 비용을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각종 비용을 올리게 되는 결과니까 파업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여지가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도 장기적으로는 반영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미국 연준에서도 파업 장기화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네. 더욱이 미국 대선이 지금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도 이게 되게 중대한 변수인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법에 강제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법도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친노조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개입해서 파업을 중단시킬 의사는 없다라는 거를 이미 일찌감치 밝혔고요. 네. 그러나 이미 지금 파업에 돌입한 이상 파업이 좀 조기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렇게 물가 문제로까지 버티게 되면 네.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에는 대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불똥이 될 수 있는 게 지난달에 어제 전해드렸지만 미국 수출이 지금 사상 최대치 기록했지 않습니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 되는 상황인데 항만 파업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미국 수출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지금 미국 동남부 항만 일대 전면 파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저희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입니다. 자, 오늘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이 세무상담 시간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에서 이제 특별히 상속, 증여세, 합해서 상증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일단 큰 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또 몇 가지 궁금증 제가 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이제 공제 분야를 조금 이제 변경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배우자 공제가 기본 공제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얘기가 없고요. 정부 안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자녀 공제를 일괄 공제 5억짜리를 기본 공제 2억은 해주고 자녀 1인당 5천만 해주던 거를 5억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공제를 대폭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5명 정도 있으면 25억에다 2억이니까 27억이 돼버리죠. 배우자 공제 5억 기초로 해보면 32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안 나오도록 구조가 이제 이렇게 짜질 계획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왜 손을 안 대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아마 근데 정부 야당 안은 배우자 공제 일부 하고 일괄 공제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공제액을 지금처럼 일괄 공제 쪽에서 자녀 공제를 확대 한쪽만 하지 말고 배우자 공제도 손을 대자. 이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율 측면에서 지금 현재 기본 세율이 1억까지는 10%로 돼 있는 거를 2억까지 10%를 해주자. 최저 세율을 좀 낮추자 해가지고 최저 세율 10% 적용 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늘리자. 그렇게 해놓으신데 지금 이제 최대 세율이 지금 최고 세율이 50%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니까 이거를 지금 40%. 그래서 지금 30억 구간을 없애고 1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40%만 적용하도록 그래서 10%를 낮추자. 이렇게 지금 정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주주 할증과세 평가는 이제 우리가 일반 서민들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제게 두더라도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세율을 손대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제액을 변경시키는 것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증여도 그렇게 공제를 해줍니까? 그런데 증여는 손댄 게 없어요. 아, 증여 손 안 됐어요? 네, 세율은 상속 증여세율이 똑같이 적용되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나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거는 증여세 세율도 변경됐다고 보지만 증여 공제액은 변동이 없어요. 아, 같은 거 아니에요? 항상 증여 상속세를 묶어서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증여세도 공제 한도가 5천에서 5억. 아니에요. 상속만 드러나고 증여는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서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일반인들 그럼 불만이 최저 많죠. 세율 구간 적용 구간도 1억에서 2억 그거는 증여에서 적용되죠. 세율은 그렇게 되는데 공동으로 공제는 아니다. 공제는 상속만 손을 댔고 증여는 이번에 손을 안 대서 그러다 보니까 증여는 왜 지금 27년에 됐는데 이 부분은 손을 안 대냐 해서 지금 불만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손을 대주긴 대줘야 돼요. 물론 이제 결혼하고 자녀 출산에 대해서 1억을 증액시켜주긴 했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것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세법 개정안이 7월 25일인가 발표됐었고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부 안이죠. 정부 안인데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공제안도 좀 민주당이 달리해서 제안을 했고 세율 구간은 좀 부자 감세기 때문에 좀 세율을 손대는 거를 좀 민주당은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절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 볼 때는 공제는 지금 배우자 공제를 5억으로 그만두는 거는 사실은 이제 2차 상속에 이뤄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자녀 공제를 늘리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1차 상속을 받잖아요. 그때는 배우자 공제를 좀 더 늘려놓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주당 안이 오히려 더 시중에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손해를 보는 건가요? 아닌가요?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가 없으니까 자녀 쪽에다 밀어주는 것이 맞죠. 근데 그거는 2차 상속 때 얘기고 통상적으로 남자가 이제 평균 수명이 젊으니까 짧으니까 여성보다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보고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전제하에서 본다면 1차 상속에서 이제 이미 배우자 공제가 조금 더 늘려줘서 기본 공제를
예,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많을수록요. 네. 배우자 공제가 줄어들거든요. 비율이. 네네. 그것 때문에라도 자녀가 한두 명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자녀가 3명, 4명 가버리면 배우자 공제가 확 줄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공제를 늘려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데 공제 금액을 자녀를 5천에서 5억으로 늘려주면 다자녀 가구한테는 더 유리한 건가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다자녀보다는 앞으로는 자녀가 하나씩 낳는 집들이 많은데 네. 누구한테 또 이게 혜택이 더 가는 게 아닌가. 70년대생들이 네. 이제 그때 수가 평균 뭐 4점 몇 명 했다고 그래요. 아, 네.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하시는 분들 기대 수명이 지금 짧으신 분들 5년 이내, 10년 이내 계신 분들을 본다면 자녀 공제가 유리하다고 보지만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은 두 자녀, 평균 두 자녀로 가버린다면은 예, 자녀 공제가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실. 나라에서는 배우자 그 공제 한도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제 배우자라는 것이 이게 상속세라는 것은 네. 대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배우자는 공동이 같이 배워서 같은 데잖아요. 같은 데에 있으니까 네. 이것은 승계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재산을 불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돌아가신 다음에 불과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돌아가시면 네. 상속이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 놓고 본다면은 공동으로 이룩한 자산을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이혼해서 재산 분할할 때는 얼마가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지금 말에 우리 SK 그렇게 적절치는 않지만 예, 몇 조가 가도 몇 천에 가더라도 재산 분할로 가버리면 세금 안 내는 그런 불합리함이 또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네. 지금 배우자한테 넘어가는까지 너무 조금 우리가 좀 너무가 범위가 좁지 않느냐.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불란서 같은 경우는 아마 배우자한테는 한도 없이 네. 공제를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불란서? 프랑스? 네, 프랑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께 자산이 2, 30억 정도 되는 분들은 네. 세법이 이번에 정부 안대로 개정되지 않아도 네, 네. 상속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진짜 그런 거예요? 자녀가 예, 한두 그래서 분인 분들. 김태균이라는 네, 네. 분께서 저희 네. 청취자신데 이분께서 예. 그 같은 질문을 해오셨거든요. 한 명이어도 그런가요, 자녀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시냐면 네. 이게 자녀가 한 명이면은 네. 배우자 공제가 늘어나 버려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자녀 한 명이고 배우자가 있으면은 네. 배우자 공제가 25분의 15가 되잖아요. 네. 자녀가 1이니까 네. 배우자가 1.5고 예. 그러면 30억 같으면 배우자 공제만 해도 18억이 되거든요. 아. 18억 돼서 일괄 공제까지 따지면 23억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7억에 대한 상속세 해봐야 3,7억 1억 5천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증여세를 내놔. 네. 예, 상속으로 가나. 지금 근데 절반 정도 가려면 증여세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미리 오히려. 준다고 해봐야 절세 플랜이 안 굳이 나와요. 미리 하실 필요 그렇습니다. 없는 재산가액이 건데. 50억 넘어가서 네. 분산 증여를 해서 상속재산을 낮추는 것은 실익이 있지만 네. 30억 미만에서는 실익이 없어요. 아. 오히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사전 증여를 좀 고려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세무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68에 1002번 1003번입니다. 계속해서 또 여쭤볼게요. 네. 그 최근에 또 관심이 이제 커진 게 유산 취득세예요. 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유산세하고 유산 취득세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많았죠, 예. 계속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네. 좀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네. 내년 초에 네. 지금은 이제 유산세인 거를 네. 내년에 유산 취득세로 네. 전환하겠다고 네. 근데 정부가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올해 발표될까 했는데 올해 안 시간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시간적으로 너무 이제 급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것이 안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는 지금 공제가하고 세율만 손을 대고 네. 유산 취득세 개편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10년 이내 거 증여 재산을 다 합산시키는 것들 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공제를 또 얼마나 해줄 것이냐. 지금 공제 방식하고 또 달라지거든요. 예, 유산세는 지금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해주지만 네. 유산 취득세 계열은 지금 이제 상속 받는 분 기준으로 해주니까 그렇죠. 상속이 1인당 물려받은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 취득분에 대해 주는 거니까 세금을 매기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더 합리성이 있어요. 합리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 것은 맞는데 네. 그러면 세율과는 적정 세율과는 얼마가 맞을 것이냐는 문제부터 공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사전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부터 여러 가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유산 취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제도를 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어요. 입양을 해버리면 자녀들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요? 네, 일본 같은 데가 실제로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서 예, 입양 제도가 굉장히 그것이 악용이 되고. 아니 악용을 하지만 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세금 때문에 입양한다고요? 그렇게 이제
뭐 아니 그래서 키워서 그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금 측면에서만 해가지고 위장으로 이혼도 하지만 위장으로 입양도 하는 사례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배울까 봐. 아니 이제 그 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든지 악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도 고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도 자녀 수가 적은 가구는 좀 불리할 수 있겠네요. 불리하죠. 당연히 불리하죠. 자녀가 여럿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의 만약에 지금 자녀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상속에 지금 실행되고 계신 분 60대 이상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들이 그럼 자녀를 낳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출산 장려책으로 이거는 자녀 공제를 많이 해놨더니 출산 장려는 지금 당장에는 안 되지 않느냐. 당장은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30, 40대가 상속세를 대비해서 자녀를 3명, 4명 낳는다? 그것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그런 자녀 공제가 그래서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또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할 바에는 애초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좀 많이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내년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헷갈려가지고요. 아니 우선 당장에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아닌 정부에다가 압박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야도 또 공감대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 방도로 하고 그 부분은 좀 체계적인 거는 조금 시간을 잡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실행할 것 같습니다. 원래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좀 이제 상속세라는 게 생겼는데 너무나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서 중산층들까지도 이제 상속세 대상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러 통이 들어왔는데 제가 못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10년 전에 강남에 주택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구입한 소형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금년 9월에 제가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다시 매도할 예정인데 이때 양도세에서 장기 특별 공제가 있잖아요. 이걸 정상적으로 80%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2002년 5월 9일자로 그 보유기한 재기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도일 현재 한 채만 있으면 거주 요건이 10년 이상 됐다면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1가구 2주택일 때 매도 우선순위는 계약 시점인가요? 아니면 등기 시점인가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잔금일과 등기 빠른 날이요? 매도 우선순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부모님한테 서울에 있는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님하고 같이 형하고 동생까지 다 같이 받았어요. 제 지분은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1가구 1주택이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 운전 중이신 건 아니죠? 소리가 들려서. 네, 정차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청약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보시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어머니랑 별도 세대로 살고 계시다가 상속을 받으시고서 그다음에 소수 지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는 이 3% 지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안 들어가고 취득세, 종부세에서도 주택수에서 안 들어가요, 다. 그 상관없으시니까 괜찮고 청약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세금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상담 내용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경기도 여주라는 데인데요. 20년 전에 제가 주상복합 건물을 취득을 했거든요. 원래 그 30년 전에 전 소유자께서 신축을 하면서 주상복합으로 그러니까 60평은
식당으로 예. 또 2,040평은 주택으로 지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등기상으로는 근린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시에서 네. 전지 답사를 보고서 이거를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예. 식당이 아니고 근린시설이 아니니까 예. 주택형 창고로. 예. 그러니까 60평은 식당짜리는 그 주택형 창고로 예. 또 2,040평은 주택으로 예. 해서 재산세도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 이걸 내가 양도를 하게 되면은 예. 이걸 등기부사에는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네. 주택형 창고를 네. 주택용으로 해서 지금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60평 단체가 순수 창고인가요? 60평 창고, 60평은 네. 원래 지을 때는 식당으로 지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지금 뭘로 사용하시냐고. 실제 창고로 사용하세요? 주택용 창고로. 주택용 창고라고 표현하시면은 예. 지금 저 사실 판단에서 혼란이 오는데요. 우리가 주택이 40평이 창고가 10평, 20평이면 얘기가 되지만 주택은 40평이면서 창고가 60평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밸런스예요, 이거는요. 언밸런스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상 주거용 창고라고 봐주기는 곤란하고요. 네. 그거는 지금 아무래도 주거용 창고라고 보고 판단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시에서 잘못 책정을 했군요. 그거는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재산세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건 재산세 판단 기준이고 세법상에서는 사실상 용도 갖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거의 일부를 창고로 썼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주거용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이 창고로 썼다고 그러니까 이걸 창고로 보기보다는 그냥 주거 이외의 용도라고 판단할 겁니다. 네. 그건 잘 알았고요. 네. 또 하나는 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네. 젊었을 때 신세를 지은 인척들이 많아요. 네. 사촌들인데 예. 한 10명 이상 되는 참 붙인 게 못 친 게 사촌들한테 보답하는 의미에서 내가 오늘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서 보답해서 이 증여를 하려까 하는데 이 계좌로 이체해서 증여를 할까 하는데 혹시 증여 공제는 받을 수 없는지? 공제 받은 것은 1,000만 원씩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사촌 이내 인척에 때 지급을 한다면 1,000만 원씩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럼 비과세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고 세금이 없고 그 넘어간 돈은 1억까지는 세율이 10%니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으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절세가 되는지 조금 상담 받고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숫자가 많아서 전액을 내 본인 명의에서 하지 못하고 일부는 내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를 할 수 있는지. 물론 그거는 가능한데요. 이게 어쨌든 이거는 절세 플랜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 방송에서 대답해 드릴 수는 없고 세무사님 상담을 받고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액수가 많고 보낼 사람이 많아서 증여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배우자 쪽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배우자 쪽에 통장으로 넘기면 그 자체가 또 증여가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하셔서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배우자를 통해서 하면은 실질과세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준 걸로 봐버리기 때문에 별로 효과는 없어요. 배우자가 공동으로 같이 재산을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배우자 돈이 있으면 배우자 돈도 일부 주고 본인 돈도 일부 준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줘서 매각하기 전에 지분을 줘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어떤 절세 플랜이 나올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상담해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운 그 세무 전문가를 좀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휴대전화 끝자리 7711님의 질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세요. 192평이네요.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직접 그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공무원은 자격 혜택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공무원은 자격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많으면 농사를 지어도 자격농민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공무원이라서 안 된 게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자격 감면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경찰 공무원인데 어떻게 경작을 하나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이런 경우는 살 때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샀으면 직업이 없으면 가능하거든요. 굳이 본인 명의로 안 샀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절세 플랜에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경을 인정받는 건 보통 1년에 며칠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요건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이 초과돼 버리거나 복식기장 의무자이거나 이러면은 아예 아예 안 됩니다. 이분은 경찰 공무원이시라서 이제 옛날에 그것이 하도 소득이 많은 분들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으니까 그걸 아예 제한을 둬버렸어요. 지금. 네, 주장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어요. 시가는 한 10억 되는데 6억에 임대를 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30대 중반 된 자녀에게 부담부로 양도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저가로 감정받고 이 자녀가 2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점이 체크돼야 되고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하여 만일 일부를 제가 빌려준다면 10년 되기 전에 제가 사망해버리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되는지요. 또는 정려를 하고 정려 신고를 하고 정려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10년 안에 사망하면 역시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는지 궁금했어요. 너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평가액 그대로 증여가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에 부담부 양도를 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표현이 이제 부담부 증여란 표현이 맞지 부담부 양도란 표현은 안 돼요.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나 부담부 양도란 표현은 안 맞고 팔려고 한다 이게 지금 특수관계자 자녀한테 매매를 하는데 지금 정상가액보다 저가 양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가 양도를 하시려면은 이제 매매사례가액이 기준이 되는데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높아요. 그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정해놓고 그 시가의 30%로 해서 3억 둘 중 작은 금액만큼은 저가로 해도 증여세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그래서 시가를 결정하신 다음에 거기 금액의 30%하고 3억 중 적은 금액 10억으로 평가가 되면은 30%하고 3억이 똑같죠. 그럼 3억이니까 7억까지는 거래를 해서 3억을 낮춘다 하더라도 증여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대신 6억이 임대가 나가 있으니까 현금으로 1억만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증여세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어도 다시 상속세에 합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로 넘어갔으니까 어머니가 자녀한테 증여한 게 없죠. 현재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억짜리를 7억에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증여한 건 없기 때문에 그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녀가 아예 자기 돈으로 그걸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죠. 지금 현금 2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자녀가. 그중에 어머니한테 10억 중에서 7억으로 거래를 하시고 전세 6억을 안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돈은 1억만 더 주시면 되잖아요. 대신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그냥 10억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무는데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1세대 1주택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12억이 안 되어도 나오나요? 아니지.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아까 우리가 파는 것은 7억으로 팔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10억으로 본다고요. 대신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이니까 10억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뜻이에요. 알아두신 것 같은데요. 이분 궁금하셨던 게 이제 증여하고 이제 부담부 양도하고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자녀하고 양도를 매매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10년에 돌아가셔도 합산 대상 자산이 없습니다. 합산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거고 궁금한 건 아까 이제 7억으로 봤었는데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게 원래인데 지금 이제 12억 미만이니까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녀는 이거를 받아서 나중에 팔 때 지금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7억이 취득가예요? 7억이 됩니다. 그때는. 그때는 10억이 아니죠. 돈 준 만큼만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제가 상가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가구수에 1가구 2주택이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여기 주택 있잖아요. 그렇게 밑에는 상가고 위는 예. 그러면 그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택수에 들어간다고요. 이것도 주택 한 채 갖고 계신 거예요. 한 채? 예. 두 채가 아니라 한 채? 한 채고 또 뭐 갖고 계시나요? 딴 건 없어요. 그거 상가 그러면 주택 한 채죠. 이거는 1세대 1주택이죠. 그게 1가구 1주택이 된다고 한 거 그런 얘기군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니까 네. 상가가 주택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예. 그래갖고서 그걸 갖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니까 상가가 주택이 커야지 상가가 커갖고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군요. 그거는 또 연금 관련된 법이라서 우리 세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 제가 그거 신청하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또 그런 영향이 그럼 있네요. 조금 어떻게 주택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 일부를 약간 막아가지고 주택으로 사용하실 수 없나요? 용도 변경을 해하려면 그게 이제 또 비용이 또 드실 주차장법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이제 그거는 건축사님과 상의를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 상가하고 주택하고 주택이 차지한 비중이 상가보다 적으면 그래도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12억까지는 모두 주택으로 봐줘요. 또 12억이 넘어가면 주택만 주택, 상가는 상가. 비과세를 다 안 해줘요. 지금은. 그럼 이럴 때 사무실이라고 썼을 때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원래는 상업용이라서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일부 숙식을 한다.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이제 침대도 놓고 사용한다. 근데 이게 실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의 관계가 달라질 때 지금은 조건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요? 출입구가 따로 달라야 되고요. 취사 시설이 돼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침대 놓고 잠만 잔다고 해서 주택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설 요건이 이제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식 부엌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독립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고요. 네,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한 5% 정도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설임대로해서 제가 사업자 내고 취득을 했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취득세 60제곱미터 알로는 면제받는다고 내지는 감면받는다고 들었는데 85%까지. 때에 따라서는 이거 세금이 그 취득세 나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 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는데 조합이 취득세 감면받고 조합으로부터 포괄 승계를 제가 했거든요. 이래 됐을 때 취득세를 감면 내지는 면제받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조합에서 포괄 승계를 해가지고 매매했으니까 제가 산 거죠. 그럼 분양받으신 거잖아요. 분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건 포괄 승계해가지고 조합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민특법에 의해서는 포괄 승계라고 따지는 거고. 지금 건설하신 건 아니잖아요. 건설 임대죠. 제가 등록 낸 게. 건설 임대로 등록이 내셨어요? 그럼 보존 등기 전에 내가 사업자를 냈으니까. 60제곱미터 이하고 이 두 채 이상이면은 지금 감면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요건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감면 규정은 맞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감면을 나도 그래 알고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그 법 해석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감면을 안 하고 세금을 내라 한다 하니까요. 그래요. 저도 지금 행안부 유권에서까지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현재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상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상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최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 한 통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땅을 54년 전에 구입을 했고요. 그 건물은 한 36년 전에 신축으로 지었는데요. 현재 가격은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자녀가 4명이고 배우자가 있는데 이게 증여세가 얼마쯤 나오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같이 그 상속을 했을 때는 상속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비교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전화상으로 이거를 다 개인적으로 얼른 지금 계산할 정도로 제가 AI가 아니라서 혹시 답변 곤란하고 네. 그러면은 대충이라도 얼마? 지금 대충이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100억을 정도 갖고 계시면은 지금 자녀까지 합하시면은 배우자 공제를 30억 잡더라도 70억 정도 되거든요. 70억이 되면은 지금 현재 최고세율로 가면 50%니까 35억에다가 5억이니까 30억 정도 세금이 된다고 보여져요. 100억이면. 상속세는. 근데 증여세는 이제 지금 현재로 20억 정도로 5명이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면 1인당 세금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6억 1인당 6억이요? 그것도 한 30억 되거든요. 얼추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목소리 들어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속세 사전증여를 다 하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제가 자녀예요. 자녀들 입장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이거를 그 매각을 안 하시고 그냥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치면은 요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받냐 안 받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법인 전환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지분으로 넘기는 것이 절세 방법이 오래 남은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으셔가지고 금년도 안에 법인 전환을 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올해까지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또 세법이 달라져요. 양도소득세 뭐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게 있어요.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 전환을 했다고 해서 이월과세 팔 때 양도세를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으세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이게 지금 그 자녀가 4명이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이게 총 금액을 세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증여 받은 대로 세금이 나가요. 유산 취득세라서. 먼저 각각 분할돼 가지고 금액이 매겨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받은 대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법인의 그 양도세 이월 과세가 내년부터 없어질 것처럼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일단 세제 혜택 주는 것들 중에 임대형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서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현물 출자에 따른 이월 과세는 현재 직접 고치진 않았지만 중소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뺐다는 얘기는 거기서도 같이 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율도 최저 세율이 일반 법인은 9%를 적용하는데 올라간다면서요? 부동산 임대업은 9% 적용 안 해주고 19%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양도세라든가 세금 좀 잘 하려고 법인 설립 가족법이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악용 내지는 그래서 이제 주택은 보니까. 2020년에 없어졌고 거의 없어졌고 이제 상가 부분도 거의 지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려는 분들은 올해 안에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셨군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0234번님의 사연인데요. 2주택자의 직장인 세대원 자녀가 청약에 넣으려고 하는데 자녀가 성인이고 30세입니다. 만약에 당첨되면 취득세를 12% 납부하게 되는지요. 혹시 중과세를 면하려면 그 등기하는 시점에 분리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그거는 등기하면 안 돼 아니고요. 당첨됐을 때를 기준으로 따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등기 시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시고 대신 30세 이상이면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 안 해도 분리된 걸로 봐줍니다. 취득세는. 그래요? 취득세는요. 취득세는요. 그럼 등기하는 시점에 중과세 이번 취득세 중과세 물어보신 거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청약을 받으면 두 채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등기 기준이 아니라 분양 계약 작성일 기준이다. 대신 30세 넘었고 부모님 65세가 넘으면 한 세대가 있어도 분리된 걸로 본다. 자녀의 소득은 상관없습니까? 소득은 그때는? 상관없어요. 30세가 넘었으니까. 30세만 넘으면.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10월 24일 목요일에 저희가 또 안순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 마련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10월 24일 목요일에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